가만히 옆에 앉아 마른 등을 만질 때 당신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사랑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과 덜 의미 있는 걸 언제나 헷갈렸다고. 한정없이 사랑하는 이의 등을 쓰다듬을 시간을 눈을 들여다보고 같이 웃고 울 시간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양정훈 작가의 엄마의 마른 등을 만질 때입니다. 이 책은 70대 엄마의 암투병, 그 마지막 3년을 기록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사람들, 누군가의 부재 앞에 오래 혼자였던 사람들이 덜 외롭기를 바라며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려서 무척 힘들었는데요. 마치 제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엄하고 단단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작아진 엄마라는 한 사람에 관한 기록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요양병원. 암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다. 수술을 마치고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들 대부분은 항암을 제외한 기간에 암 요양병원이라는 곳에서 지낸다고 했다. 항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따로 관리가 필요하고 음식도 가려야 하며 각종 보조 치료도 받기 위해서라고. 일리가 있었다. 인터넷에는 항암 이후 장애 천공이 생겨 얼마 만에 돌아가셨다. 폐혈증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맞았다 등 지나칠 수 없는 경험담이 넘쳐났다. 어떤 항암 부작용이 어떻게 엄마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요양병원에는 적어도 의사와 간호사가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돈이었다. 어떤 암 요양병원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들어갈 수 있고 저렴한 병원도 최소 100 이상은 들었다. 보험사에서 나오는 비용을 따져보며 근처에 많이 간다는데 몇 군데 중 가격이 너무 비싼 곳을 빼고 목록을 추렸다. 서울과 경기에는 정말 많은 암 요양병원이 있다. 최대한 자연 가까이면 좋겠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엄마와 자주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될 거다. 본병원에 오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빌딩 속 요양병원은 산책할 곳도 마땅치 않은 작은 감옥 같았다. 매일 한 군데씩 목록의 병원을 찾아가 둘러봤다. 마음에 드는 곳은 어디도 없었다. 같은 병실에서 친해진 다른 환자가 추천한 곳은 턱없이 비쌌고 교외로 조금 빠지는 곳은 음식과 시설이 너무 낡았다. 새로 생겼다는 병원은 이른바 돈 되는 치료를 강권했다. 그러다가 일산암병원과 30분, 서울 집과는 1시간 정도 떨어진 부천까지 둘러보게 됐다. 다른 곳과 달리 규모가 상당했다. 의사가 여럿 있고 바로 옆 언덕길로 산책도 가능했다. 진료실도 많고 치료실,
재활 운동실까지 제법 병원 구색을 갖췄다. 엄마 역시 이곳이 제일 낫겠다고 말했다. 사실 엄마는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며 요양병원에서 보조치료를 받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병원을 둘러보면서는 고민이 좀 되는 것 같았다. 몇 주씩 나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점점 두려운 눈치다. 아프기 전에는 TV에서 주변 사람 이야기에서 요양병원이 언급될 때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있었다. 거기 들어가서 더 아픈 사람도 많대. 하지만 희소합니다. 더 독한 항암제를 쓰게 될 거라 했다.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엄마가 요양병원에 머무는 게 최선이라고 설득했다. 어쨌든 병원을 찾았으니 다행이야.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흘끼들끼 엄마의 옆모습을 훔쳐본다. 대전 암센터, 우리 집, 거기 요양병원까지 엄마의 거처가 이렇게 한 곳 더 늘었다. 모르는 이와 방을 나눠 쓰며 낯선 곳에 적응하기란 고단할 것이다. 긴 투병 중에 하나둘 살림이 늘어난 환자들을 닮아갈 것이다. 저녁 햇빛이 차창에 쏟아져 엄마 얼굴에 불굴의 물이 들었다. 9. 가만히 옆에 앉아 마른 등을 만질 때, 울퉁불퉁 튀어나온 등뼈를 쓰다듬을 때, 뼈와 뼈 사이 골짜기만큼 슬픔이 깊을 때, 당신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한 때가 있다. 아가 그래도 힘껏 버텼구나. 당신보다 먼저, 당신보다 늦게까지 울다가 퉁퉁 부은 눈을 감추고 하얀 두부가 듬성듬성 들어간 북엇국을 끓이고, 아가 아파도 밥은 먹고 아프자. 식은 국을 다시 데우다 복사 안아버리고 싶었다. 응급실.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열흘이 좀 넘었을 때 병원 간호사실에서 급히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어머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당장 응급실로 가야겠는데, 간호사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엄마는 울먹이고 있었다. 백혈구인가가 뭔가가 거의 없어서 감염될 수 있나 봐. 안병원 응급실로 지금 가라는데 앰뷸런스는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있는 회사는 강남, 요양병원은 부천, 암병원은 일산이다. 우리는 각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차는 느리게 강남도로를 지났다. 한강도 강병북로도 느리게 달렸다. 운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했을 테지만 자꾸만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전화기 건너편 엄마는 여전히 목소리를 떨면서도 나를 안심시켰다. 허겁지겁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대기 의자에 풀이 죽어 앉아있는 엄마가 보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다. 검사를 통해 나타난 백혈구 수치는 고작 50. 몸을 지켜내기 힘든 수치라 물이나 음식의 작은 병균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 드물지만 폐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열이 오르면 몸에 균이 들어왔을 위험이 있다는 뜻인데 10가지 오르고 있었다. 우선 무슨 균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를 뽑아야 한다. 한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곳에서 뽑는다.
숨어버린 혈관을 찾느라 발등에 손등에 3번 4번 주삿바늘이 꽂혔다. 그래도 안 되자 정강이까지 바늘은 꽂힌다. 엄마는 몸을 뒤틀며 신음을 뱉었다. 나는 몇 걸음 떨어져 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뒤돌아 발만 동동 굴렀다. 옆 침대도 뒷 침대도 시선이 걸리는 모든 곳에 아픈 사람들이 몸을 비틀었다. 통증을 호소하는 소리가 뒤엉키고 있었다. 저 바깥과 여기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근육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60kg 안팎을 오가던 체중은 43kg이 되었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살이 빠지며 온몸에 새겨진 깊고 숱한 주름. 거의 모든 곳에 빈 가죽에 남은 주름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파도가 모르는 새 삶을 삼켜버리고 말까요? 가로로 길게 세로로 또 길게 칼로 긋고 나눈 배가 있어요. 얇은 몸을 이리 깊이 파헤칠 수 있나요? 흔적은 너무 명료해서 우리는 슬프다 이내 알고 말아요. 당신은 자꾸자꾸 살아남는 사람일까요? 잠이 들면 누군가 나를 만져요. 머리카락을 따라 손끝이 천천히 흘러요. 얼굴을 쓰다듬고 귓볼을 조심스레 잡았다 놓아요. 눈을 뜨면 막 푸른 새벽방에서 당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깼네, 미안. 자는 게 너무 예뻐서 나는 다시 잠이 들어요. 당신아, 삶은 몇 번이나 폐허 같아요. 그래도 당신은 허물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내일 밤도 그 다음 밤도 서로에게 닿을 것만 같아요. 누구도 아무도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헤어지는 일 따위는 세상에 정말로 없을 것만 같아요. 아무것도 중요한 건 없어요. 당신과 내가 여기에 있어요. 여행. 항암을 받아야 하는 주간에 다인실 병실이 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1인실에서 하루나 이틀을 묵는다. 이런 호사가 어딨어. 병원 다 전세 낸 것 같아. 호텔처럼. 둘뿐인 병실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엄마는 우리가 여행했던 어느 날의 호텔을 떠올렸다. 항암을 앞두고 두려움을 애써 덮으려는 상상이기도 했다. 1년에 2~3번 여행을 가기 시작한 건 유방암 수술을 마친 뒤부터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같이 갔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며 셋보다는 둘이 되는 때가 많았다. 여기가 천년된 교회야. 관광객들은 잘 모르고 현지 사람들끼리만 안다는 식당이야. 둘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르는 곳이야. 어제 인터넷을 뒤져 찾은 걸 원래 알고 있던 듯 떠들면 엄마는 잘도 속아 주었다. TV로만 보던 세상을 꼭 아이처럼 맞았다. 별것 아닌 모든 게 그 앞에서 최고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더 크게 부풀어 좋았다. 여행은 때로 마음의 반대편을 향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기억을 되짚을 때마다 아프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우리의 마지막 여행, 일본이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데. 귀국을 이틀 앞두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나는 엄마를 사납게 쏘아붙이고 있었다. 장어덮밥이 화근이었다. 골목 여기저기 한참을 헤매다가 간신히 공들여 찾아둔 덮밥집 문 앞에 섰을 때 엄마가 물었다.
그래서 한 그릇에 얼만데 나는 눈치도 없이 곧이곧대로 답했다. 엄마의 눈이 쏟아질 것처럼 커진다. 너 미쳤어. 이건 진짜 아니다. 100년의 전통이 있는 곳이다. 하루에 몇 그릇 팔지 않는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다. 덮밥값이라기엔 엄마의 세상에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결국 호텔 근처로 돌아와 저렴한 비빔밥을 먹었다. 밥을 먹는 내내 나는 송곳 같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말을 함부로 엄마에게 던졌다. 귀국날이 돼서도 나는 잔뜩 모나 있었다. 한 달 반 뒤 엄마는 암이 아랫배에 꽉 찼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그게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렸다.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몰라. 엄마는 여행의 날들을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시절로 꼽았다. 그 말 속에 숨어있던 여행의 자격이란 내게 슬픔이었다가 기쁨이었다가 어느 날은 오기가 되기도 다른 날은 꿈이 되기도 하였다. 지워주고 싶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더 많은 여행이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돌아보니 그 마음을 다 갖고도 나는 미련하게 여행의 이곳저곳을 뭉그러뜨렸다. 엄마도 우리 마지막 여행의 모진 말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정훈아, 우리 다시 여행 갈 수 있어. 호텔을 상상하며 병원 냄새를 지우던 엄마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래도 엄마는 나와 또다시 떠나고 싶었다. 미운 엄마. 나 너무 미워하지 마. 미안해. 엄마는 그냥 다정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발가벗은 몸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워 얼어붙고 말았다. 손을 다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통증이 줄지 않았다. 항생제를 내내 먹은 부작용인지 아토피가 심해졌다.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성에 차지 않았다. 몸 여기저기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했다. 늦은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거실로 나왔다. 잠시 후 엄마가 이불을 가지고 따라 나온다. 머리끝까지 신경이 곤두서 있던 나는 조금만 있다가 들어갈 테니 이불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방에 누워서 참아보라 한다. 무엇 때문에 그 순간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을까? 뾰족하게 쏘아붙이고 말았다. 온몸이 얼마나 가려운 줄 아느냐고. 칼로 피부를 다 찢고 싶은 심정이라고. 엄마는 당황했다. 그 말을 뱉은 나도 놀랐다. 그러고 우리는 다음날 오전이 다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래전 어머니를 잃은 동료가 이렇게 고백했다. 세월이 지나면 그리움도 잦아들고 간혹 잊을 때도 있지만 생전 엄마에게 했던 모진 말은 정말이지 떨쳐지지 않는다고. 같이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했다는 자책보다 그때 칼처럼 뱉은 말이 더 서럽다고.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말을 지우고 싶다고. 나는 그의 얘기를 자꾸만 놓친다. 거둘 수 없는 말과 눈빛이 너무 많이 쌓였다. 아픈 엄마를 미워한 적도 귀찮아한 적도 없지만 어쩌면 거짓말일지 모르겠다. 실은 여러 번 미워하고 귀찮았던 건지도.
그럴 때마다 내 목소리와 손짓이 얼마나 날카로웠을까.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은 알아챘을 것이다. 엄마, 미워하지 마. 미안해. 종일 이어진 침묵을 깨고 이 말을 타정이 뱉기까지 당신은 얼마나 어젯밤을 곱씹었는가. 나는 그날을 끝까지 사과하지 못했다. 구멍. 항암이 다시 시작되었다. 약이 바뀌었다. 어떤 통증과 부작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역시 짐작할 수 없다. 엄마의 영혼은 커다란 구멍이 난 것만 같다. 밤새 귀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약을 갖다 주면 금세 먹고는 약이 어디 갔지 묻는다. 바로 옆에 있는 전화기를 찾는다. 악몽을 꾸는 일은 줄었는데 마음과 정신이 너무 황폐해서 악몽조차 꿀림이 없는 사람 같았다.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몇 미터마저 부축해야 할 정도로 어지러워 비틀거린다. 고작 일주일 사이 엄마의 몸과 정신과 세상이 모두 변해버렸다. 어디가 아픈지 한 군데를 짚을 수 없을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은 부위마다 각기 다른 통증을 호소한다. 깊은 눈 그늘이 생기고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혀끝은 갈라지고 안쪽에 이상한 돌기가 돋았다. 입안이 헐고 미각을 잃었다. 밥에서도 물에서도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물병 하나를 따지 못해서 낑낑거리다 내게 건넨다. 부작용을 막으려고 아침에 먹은 약만 20개가 넘었다. 엄마는 자꾸 머리를 빗어보며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를 확인했다. 그러며 여러 번 말했다. 아프지 말고 딱 1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바랄 게 없겠어. 이런 말도 했다. 언젠가 죽는다면 정말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어. 또 이리 말하기도 했다. 너무 억울해서 못 죽겠어. 견디기 힘든 통증과 신음, 연민과 슬픔, 절망과 분노가 끊임없이 다녀가는 밤이었다. 자장가와 기도. 속이 다 녹아내린 것 같다고 엄마는 말했다. 매일 밤 전쟁이 일어나는 듯했다. 구르릉 구르릉 굴러 꾸르르. 뱃속에서 저리 많은 소리가 저리 크게 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변에서 이상한 것이 섞여 나왔다. 마치 하얀 도화지를 삶아서 갈아 놓은 듯한 찌꺼기가 사이사이 끼어 있었다. 그 역시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인터넷을 뒤져도 모호한 얘기뿐이었지만 위장점막이 다 벗겨져 그렇다는 말이 그래도 설득력 있어 보였다. 겨우 만난 주치의는 항암 부작용이라 어쩔 수 없다며 견디면서 회복하는 방법뿐이라고 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이곳저곳 다른 병원을 찾아 돌았다. 누구는 진경제를 주고 누구는 항생제를 주고 누구는 위염약을 줬다. 약들은 저마다 잠시 효과가 있는 듯했지만 복통을 없애지는 못했다. 어느 밤에는 다 소용이 없다 이러다 큰일이 나는가 했고 또 다른 밤에는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구나 했다. 어떤 밤에는 항암이고 뭐고 몇 달이라도 속이 편해야 사람이 살지 않겠나 했다.
엄마 배를 마사지하기 시작한 건 그쯤부터다. 양상은 다르지만 어쨌건 복통을 앓고 있는 다른 암 환자들은 배를 마사지하면 도움이 될 거라 일러졌다. 별거 없다. 1시간 정도 하루에 여러 번 배를 문지르고 쓰다듬는다. 밤에는 엄마가 잠들 때까지 구석구석 배를 누르고 만지고 쓸어내린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다. 항암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러다 정말 위장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통증이라면 제발 저 몸에 퍼진 암세포가 다 떨어져 쓸려가길 바랐다. 그러다 마사지가 손에 익으며 나는 조금씩 다른 걸 더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엄마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일 같은.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멍멍개야 짖지 마라. 꿈꾸다가 우지 마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을까? 엄마가 나에게 불러줬던 노래인지도 모르겠다. 손바닥과 마찰이 배를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인지 자장가를 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거짓말처럼 잠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수술 자국으로 나뉜 배가 아기처럼 부드러워 몇 번인가 얼굴을 비볐다. 엄마가 잠에 들면 나머지 시간은 나지막히 기도문을 외웠다. 엄마는 언제나 내가 믿는 신이면 당신도 좋다고 말해주곤 했다. 절이라도 교회라도 내가 찾는 신을 당신도 믿는다고 했다. 그 말은 꼭 나를 믿는다는 말 같았다. 틀림없이 내가 지켜줄 거라는 말처럼 들렸다. 몇 주째 엄마의 숨소리, 희미한 코골이, 신음과 잠꼬대, 기도와 노래가 뒤섞인 밤이 지나고 있었다. 신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알고 있을까? 그에게 물음이 많았지만 언제나 캄캄하고 긴 침묵이 돌아올 뿐이었다. 전이 혈관을 타고 다니다가 암은 간에서 자랐다. 그간 복통의 원인은 결국 이 거대한 종양 때문이었다. 보통은 수술을 하겠지만 엄마의 경우 그마저 힘들 거라고 담체 외과 의사는 말했다. 최대한 빨리 자궁암센터 주치의를 만나라고 따로 연락을 취해 놓겠다고 했다. 그는 내 눈과 엄마 눈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우리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다. 그가 새로운 검사를 해보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지나서 알게 됐을까. 엄마는 도리어 고맙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릿속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초음파를 봐도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혈액검사에서 종양 표지자도 유지되고 있었는데 CT를 찍은 것도 불과 한 달 반 전인데 그때 없던 종양이 새로 생겨 6cm로 자랐다니 다발성 전이, MRI 결과지에는 임파선, 담낭, 간동맥에도 전이가 보인다고 쓰여 있었다. 자궁암 주치의는 당장 입원을 조치했다. 일단은 항암 일정을 중단하고 간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서도 엄마의 암이 워낙 희소하고 고약해서 쓸 수 있는 항암제가 별로 없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도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환자를 보러 옆 진료실로 이동해 버린다. 당장이라도 병원을 뒤엎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간 의사들은 하나같이 간에는 혈전 말고 큰 이상이 없노라 말했다. MRI 한 번이면 찾을 수 있는 것을
심지어 간암 전문이라는 사람을 몇 번이나 찾아가 끔찍한 고통을 호소해도 장 때문일 거라며 엉뚱한 추측만 했던 거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료실을 나와 우두커니 섰을 뿐이다.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살린 의사라니, 말기암 환자를 그렇게 많이 고쳐서 명의라고 손꼽힌다니, 엄마가 당장 옮길 수 있는 병원도 없을 거라니, 그래도 당신이 희망이라서, 그래도 당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서. 곧 이런 생각에도 사로잡혔다. 왜 MRI 한번 찍어보자는 말을 나는 못했는가? 온갖 정보를 뒤지고 다니면서 왜 MRI를 찍어보면 된다는 걸 몰랐는가? 초음파라도 또다시, CT라도 한 번 더, 안 보이면 더 해보자고 엄마 통증에 조금만 더 귀 기울였다면, 내가 조금만 더 애썼다면 더 끔찍한 건 나일지 모른다.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온 아버지는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엄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복통을 더 크게 느껴서 오로지 진통제에 기대 버텼다. 며칠 사이 쏟아진 의사의 말 앞에 자책과 분노 앞에 닿을 수 없는 감정에 뒤엉켜 엄마는 어디를 헤매고 있을까? 숱한 질문과 슬픔의 날끝이 혹시 나처럼 당신을 향하고 있는가? 성고. 오전 회진을 돌다 주치가 잠깐 밖에서 보자며 따라 나오라고 손짓했다. 한 번도 나만 따로 부른 적이 없는데 엄마가 놀란 눈치다. 나도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어 굳었다. 저기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귀가 멍했다.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어 이젠. 암이 다 퍼졌어.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 힘든 암이라고. 혼자 병원 2층으로 내려와 수납 창구 의자에 앉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꺼버린 것 같았다. 누군가 엄마를, 우리를 싹둑 잘라버린 것 같았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데 우리 정훈이가 나 미워하기 전에 잘 가야 할 텐데, 안 아프고 자는 듯 가면 그게 제일 좋은데. 엄마. 그 슬픈 말을 하던 그날의 엄마는 왜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했어? 순간들. 가슴으로 쉬던 숨은 어깨를 지나 목 위로 올라왔다. 간호사는 턱 호흡이라고 했다. 소변량이 급격히 줄면서 영양제 투여를 멈췄다. 이제 소변줄로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발끝에는 붉고 푸른 멍과 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혈압은 60 아래로 떨어졌다. 엄마의 몸이 멈춰가고 있었다. 어머님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편안하신 것 같아요. 다녀가는 요양보호사마다 같은 말을 건넸다. 진심이라고 믿었다. 아프지 않으면, 엄마의 마지막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끝까지 귀는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다. 끝까지 소리만은 들을 수 있댔다. 파도의 포말이 부서지는 소리와 새소리를 밤새 틀어뒀다. 우리가 같이 갔던 바다를, 산을, 절과 성당을, 낯선 세상과 숱한 여행을 기억해줄까? 비행기를 타며 들떴던 표정과 아이 같던 말투처럼 한 세상을 떠나 다음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이 당신에게 여행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있으면 언젠가 아버지도 거기로 가고 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갈게. 많이 늦지 않을게. 다시 만나, 엄마. 귀에 대고 이제 엄마가 부재할 시간에 대해 약속했다. 나는 잘 견딜 거야. 아버지도 그럴 거야.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잘 작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길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호흡을 멈추며 임종을 맞을 거라고 간호사는 말했다. 가냘프고 힘겹게 이어가는 저 숨을 어느 순간 깊고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멈출 거라고. 마지막 숨. 나는 그 말 이후로 엄마의 숨만을 관찰한다. 1초, 2초, 3초. 호흡이 없으면 가슴이 뛰다가 흡 하고 다음 호흡이 이어지면 나도 따라 잠시 숨을 놓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호흡이 가늘어지기 시작했다. 마른 입술을 오가는 얇고 희미한 공기.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엄마의 숨이 멎는다. 가장 먼저 호흡이 멈췄다. 그러고도 잠시 심장이 뛰었다. 그러다가 아주 느리게 심장 박동이 사라졌다. 몸이 조금씩 식는다. 몸이 굳는다. 나는 엄마의 죽음을 따라 코를, 입술을, 가슴을, 손목을, 발목을 다 만졌다. 곁에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느꼈다. 빠짐없이 전부 다 내 안에 새겼다. 찬손을 한 번 더 쥐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엄마의 지금을 최대한 오래 눈에 담아두는 것뿐이었다. 투정. 거기 잘 도착했어. 할머니도 잘 만났지. 거기도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그런가. 무슨 옷을 입었어? 밥도 먹었어? 나는 또 꿈을 꿨어. 이번에는 엄마가 나 몰래 어디를 한참 다녀온 거 있지. 녹초가 되어 돌아온 엄마를 옆에 눕히고 볼을 얼마나 쓰다듬었나 몰라. 잠은 어찌 잤어? 안 힘들었어? 계속 묻는데 아무 답도 안 하고 바라만 보더라고. 그러다 꿈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차라리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깨어나서 한참 동안 엄마를 불렀어. 빈 방에서 엄마를 실컷 불렀어. 그러다가 오늘은 이런 꿈을 꿨다고 누구에게든 일러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새벽부터 밤까지 엄마 얘기를 실컷 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엄마가 보고 싶다고 어디든 말하고 싶은데 엄마 사진도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만 같아. 엄마,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누굴 안고 버티는 걸까? 어디에 얼굴을 비벼 울다가 민망해질까? 아유, 이만큼 질질거렸으면 이제 밥도 먹고 빨래도 해야겠다 싶은 걸까? 안 그래야 하는데 자꾸 일러 바치게 되네. 잘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자꾸자꾸 들켜버리고도 싶네. 이러면 엄마가 자주 꿈에 올까? 다음번 꿈에는 무엇이든 말해줄게. 엄마 쉬지도 못하게. 그래도 나는 나 아픈 거, 그리운 거 다 이루고만 싶은데. 미안하다. 뒤늦게 엄마의 휴대폰을 살펴보다가
검은 아면 모서리에 살짝 머리카락이 걸린 영상 하나를 발견했다.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영상이었다. 영상도 사진도 잘 찍는 엄마가 이제 정신이 다 망가진 탓인지 얼굴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영상은 여럿이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을 것이다.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마지막 말 한마디 남았는가? 아무리 뒤져도 그저 그림자뿐이다. 엄마는 유언을 남기지 못했다. 어찌 사람이 말 한마디 주지 않고 그냥 가는가? 아버지는 두고두고 서러웠다. 유언은 아니지만 내게는 이런 말을 준 적이 있다. 정훈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살아.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와 그 말을 유언처럼 받아들였다. 실은 한마디가 더 있다. 엄마의 정신이 그나마 온전했을 때 내게 뚜렷하게 건넨 말. 마지막 입원이 될 줄 모르고 병원에 가던 길. 주차장 입구로 유턴을 해 들어가는 도로에서 신호에 걸려 멈췄을 때 엄마는 말했다. 통증 때문에 오래 침묵하다가 한음 한음 또박또박 뱉었다. 정훈아, 미안해. 그날의 풍경, 그 말을 하던 표정과 눈빛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았다. 엄마가 준 엉터리 말 주변을 아침부터 밤까지 서성거린다. 고르고 골라 남긴 말이 어찌 미안하다는 말인가. 메울 수 없는 구덩이처럼 그 앞에 나는 푹 꺼지고 말았다. 한강공원. 그거 알아? 미루나무에는 벌레가 없어. 웬일인지 모기도 벌레도 없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다가 난데없이 엄마가 말했다. 낮 내내 요란하게 뉴스에서 떠들던 초여름 무더위가 호들갑으로 느껴질 만큼 상쾌한 밤이었다. 진짜? 응, 미르나무는 벌레 안 먹어. 희한하네. 왜? 왠 줄 알아? 미루나무니까 미끄러워서 그렇지. 히히. 이번에도 속았다. 세상 싱거운 엄마식 농담 또 있다. 저거 민들레 알지? 저거 노래도 알아? 민들레 홀씨?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고 뭐 그런 거? 아니 바보 멍충이.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기 전에 무쳐 먹어야 맛있다 이거거든. 뭐야 그게? 진짜야. 홀씨 되기 시작하면 민들레는 질겨서 못 먹어. 진짜야 진짜. 웃음을 감추는 엄마의 표정에 참인지 거짓인지 갸우뚱한다. 임종 이후 몇 달 동안 한강에 가지 못했다. 추억이 너무 많았다. 다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오늘은 왜일까? 아무래도 좋으니 한강에 나가보자 마음먹었다. 날이 맑아 수많은 인파가 오가고 시선이 걸리는 풍경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기억이 잔뜩 묻었다. 철봉과 그네에서 엄마는 운동하다 나를 돌아본다. 흔들의자에 앉아서 편의점 아이스크림으로 먹방을 찍는다. 꽃의 이름을 나무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준다. 그 끝에 엄마의 미루나무가 아무렇지 않게 서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아직도 걸려 있다. 남은 세상에서 미루나무는 미끄러워 벌레가 없다는 걸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은 민들레가 홀씨되어 흩어지는 것만 알지 그 전에 맛있게 무쳐 먹는 것은 끝끝내 모를 거야.
엄마가 내게 알려준 것들, 모든 옛날과 모든 비밀이 빠짐없이 남아서 엄마를 살고 있었다. 나무마다 꽃마다 엄마 목소리다. 길마다 모퉁이마다 온통 엄마 얘기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